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 시각 현재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당신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분노하고 목소리 내며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탈북민 김 씨의 월북 직전 행적이 군 감시 장비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몸집이 비교적 왜소한 김 씨가 배수로 내 낡은 철조망을 뚫고 강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김 씨는 지난 18일 새벽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 월곤리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후 간 만조 시간대에 맞춰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 수로로 나갔습니다. 배수로 내부에 철근으로 만든 마른 목골 장애물과 바퀴 모양의 철조망이 이중으로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형 철조망 경우에는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이번에 식별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벌리고 나갔다 이거죠. 원형을 변경시켜서. 예. 합참은 김 씨의 월북 직전 행적이 군 감시 장비 영상으로도 포착됐다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3년 전 탈북하기 전에 개성 농장원 출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군의 경계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군 기강 작전 기강 차원에서 명확히 신상필 발표하고 전후방 각지에 있는 경계태세라든가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께 우리 국군은 철통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시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야의 지적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은 이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 군의 감시 장비가 잘 보강되고 장병들도 24시간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군의 경계 작전 태세는 절대 취약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탈북민 김 씨는 월북 전날 북측으로 넘어갈 경로를 사전 답사하고 집과 차도 미리 처분하는 등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월북 경위와 탈북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스스로 부실하게 대응해놓고 셀프 수사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북한 24살 김모 씨는 지난 15일 김포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자기 명의인 승용차도 처분했습니다. 김 씨의 월북 조짐을 경찰에 제보한 지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 차량입니다. 차량을 이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뒀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들렀습니다. 북으로 넘어가기 전 사전 답사차 인천 교동도에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980만 원에 팔기로 계약만 한 뒤 거주지인 김포까지 차를 몰고 돌아왔고 이후 배송업체가 따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월북 전 마련한 돈은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월북을 결심한 정확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사라지기 전 꺼진 휴대전화의 행방도 아직 묘연한 상황입니다. 30여 명 규모로 합동조사단을 꾸린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씨의 동선을 조사하며 배수로 등 확인된 행적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술했던 탈북민 관리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아야 할 당사자가 직접 진상을 조사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40시간이 지난 20일에야 출금 조치를 하고요. 출금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통일부나 이런 데에 업무 공유를 안 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허술한 탈북민 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 속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번에 월북한 20대 탈북민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탈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 한 명이 탈북민 30명을 담당하는 셈이라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 5년 동안 정착과 신변 등을 보호합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탈북민 신변 보호 담당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담당 경찰서에 보안과 경찰관들을 배치해 탈북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착을 돕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최근 월북한 24살 김모 씨도 지난 2017년 탈북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면서도 월북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담당관은 김 씨가 사라지기 전 한 달 가까이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가 허술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탈북민을 신변 위협 정도에 따라 가에서 다급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탈북민 대부분처럼 가장 아래 단계인 다등급에 속해 있어서 신변 보호 담당관이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수준으로만 관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신변 보호 담당관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거주 탈북민은 3만 3천여 명으로 경찰 보호 대상은 2만 6천여 명에 달하지만 전국의 신변 보호 담당관은 899명에 불과합니다. 경찰 1명이 평균 30명의 탈북자를 맡아 관리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돼야만이 신변보호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보호를 받는 사람 또한 사생활을 최대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또 경찰에서 김 씨가 사라진 이후 관련 기관 협조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처 간 소통을 더 원활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탈북민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맡아온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2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요. 해당 경찰 간부는 탈북민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 기관에서 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위는 8년 동안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부터 장기간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생활 속 작은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가 실제로는 장기간에 걸쳐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측은 지난 2016년 자신의 보호 담당관도 아닌 김경희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집으로 찾아왔고 그때부터 2년 가까이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남한에서 이런 건 성폭행이 아닌데 북한식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고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고 부인과 이혼하고 A씨와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면서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입니다. 김경희가 자신의 승량의 짓이 알려질까 두렵다고 한 SNS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에서 자신의 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가 물러나고 분명히 단정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습성까지 알고 있었던 매우 치밀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씨 측은 서초경찰서 담당팀과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그냥 덮고 가자며 사실상 묵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에서야 경찰은 김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자 A씨 측은 김경위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 매우 의심스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초경찰서는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공적 관계로 만난 적이 없다며 김경위도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만 연인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소사건 배당을 마친 뒤 직접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던 탈북민이 월북한 데 이어 탈북민 보호 업무를 맡은 경찰이 오히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박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단체들은 여성을 상징하는 보랏빛 우산을 들고 행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시청 앞. 정의와 여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보랏빛 우산을 들고 모인 시민들이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걸어갑니다. 당신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분노하고 목소리 내며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지원단체가 개최한 행진 시위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등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각자 손에 결의문을 들고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일렬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앞에 도착한 단체들은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에 대해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정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식보다 폭넓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고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실과 주변 관계자들이 방조한 의혹을 규명할 것과 피해자를 위해 마련돼 있었던 구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차별적인 비서직 채용과 업무를 강요한 의혹 등을 밝혀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요청서를 접수한 인권위는 관련 사건으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뒤 직권조사를 진행할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지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을 제출했습니다. 성추행 등의 중대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천했던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요. 야권이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선 형국인데 정작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 과실이나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해당 인물을 공천한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겁니다. 각종 성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사직,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때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피선거권을 잃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근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고리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통합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세금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도 함께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 후보를 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 이미 당헌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바꿔서라도 다음 대선에 교두보를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하고 직결되는 이른바 큰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정당의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당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을 뺀 야당들이 힘을 합해 압박해오는 형국에 민주당은 자력으로 충분히 법안을 저지할 수 있으면서도 여론의 눈치는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분의 1이 다주택자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조사해봤더니 10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국민 평균의 7배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상당수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4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의원 1명의 부동산 보유액은 평균 20억 8천만 원, 국민 평균의 7배에 이릅니다. 특히 상위 10명은 평균 106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1위는 공시지가 기준 288억 9천만 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으로 아파트 3채를 비롯해 선착장과 상가 등 보유한 부동산이 45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원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다주택 의원의 24%인 10명이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손에 쥐고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겠냐. 스스로가 본인들의 불로소득을 합리화하는 데 더 연연하지 않을 것인가.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국회 국토위에선 다주택 의원의 간사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통합당 간사가 되려는 이현승 의원을 겨냥해 강남 집값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사람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입씨름을 벌인 겁니다. 주택과 관련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강남에서 살고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국토위원 간사직을 못 맡는다? 그거는 그 공무 담임을 제한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국토위원장 중재로 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다주택 의원들이 집값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 박 후보자를 둘러싼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 의혹은 갈수록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공직자 제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박 후보자는 날조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제보인가 날조인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제기된 이른바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 의혹이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논란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3년 동안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고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당시 특사였던 박 후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작된 것 같습니까? 조작된 겁니까? 조작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제 서명 날인이 맞아요. 예. 원본을 한번 가져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서명 날인 조작됐다는 박 후보자 주장에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 사본 출처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달라. 그러면서 서류가 진짜라면 평양에 한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부가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에 문의했더니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제보한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논란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여전히 미래통합당은 합의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국지성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도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남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임실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이에 따라 앞으로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주처럼 한 지역에 오랫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북동진하면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뿌리는 소낙성 형태로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남 화순과 곡성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리는 등 일부 지역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경북에도 최고 15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최고 80mm,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장마가 끝나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내일 오후에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위에 대한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총장을 하라는 권고안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데요. 총장 권한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인사권 배제로 요약됩니다. 총장 대신 전국 고등검찰청 6곳의 고검장들이 수사를 지휘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인사에선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의견만 듣고 총장은 장관이 아닌 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총장의 권한 축소에만 몰두하다 보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최우선 가치를 외면한 발상이란 비판이 거셉니다. 차기 총장 후보군인데다 총장과 달리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들이 인사재청권자인 장관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총장의 인사권 배제 역시 정무직 장관과의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해 보호해야 할 검찰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런 법률적 취지와 이 부분이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개혁위의 권고안은 강제력 없는 권고일 뿐인데다 검찰청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안팎에서 민감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대검찰청과 힘겨루기를 계속해온 법무부의 불편한 시각이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개혁위가 장관 입맛에 맞는 말만 한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상황인데 법무부는 일단 총장 권한 분산엔 동의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 검토를 하겠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무부가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청법 개정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권고안대로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모레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 뒤에 곧이어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인사인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던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검찰 고위 인사의 보직과 전보 등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통상 검찰 인사위 개최 직후 검찰 인사가 발표된 만큼 검사장급 이상은 이르면 당일 오후,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는 다음 달 초쯤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모두 11자리입니다. 서울과 부산 고검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검 차장, 서울 남부지검장과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검사장직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 인사에서도 공석으로 둔 일부 자리를 제외하면 최소 8명, 많게는 11명까지 큰 폭으로 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는 법무부 기조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도 이른바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출신들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뒤 첫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의 거취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장급 인사 중 처음으로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대검찰청의 차장, 부장검사들까지 대거 물갈이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이번에도 검찰 인사에 윤 총장 의견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요 사안마다 윤 총장과 대척점에서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일선 검찰청 가운데 가장 핵심 조직의 수장을 맡은 만큼 유임되거나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 견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KBS 녹취록 오보 파문,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 면담 거절 논란 등이 거취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파문을 겪으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가 사실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파열음이 예상돼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체 연료를 사용한 우주 로켓의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로켓 연료 종류에 제한을 뒀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바뀐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김도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발사한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2차례 실패를 겪은 나로호가 다루기 까다로운 액체 연료를 썼던 건 고체 연료 사용을 금지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우주개발 주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 같은 제안이 풀렸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허용에 따라 우주 발사체 개발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로켓으로 군사용 저궤도 정찰 위성을 여러 기 갖추면 군의 정보 정찰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직접 나서 9개월간 협상한 끝에 타결됐다고 김 차장은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반대급부로 내준 것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청와대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설치된 조형물에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한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인데 이게 아베 총리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앞에 꿇어앉은 남성. 강원도의 한 식물원에 세워진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조형물입니다.
식물원 측은 일본이 역사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형물이 공개되자 일본 정부는 강한 어조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そのようなことは国際儀礼上許されないと思います。仮に報道が事実であるとすれば日韓関係に決定的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 일본 여당 내에서도 한일 양국에 득될 것 없는 일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터넷에는 한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식물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나친 반응이라는 입장입니다. 식물원 뭐 개인이 하는 식물원에 조형물 하나 해놨다고 그래서 그 안마당에 뭐 하나 해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이래저래라 하는 거 그러면 또 그들 더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조형물이 큰 논란을 부르자 식물원 측은 당초 예정했던 제막식을 취소했습니다. 외교부는 민간 차원의 행사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의는 지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국제예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간에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 그러한 국제예양을 고려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한일 양국은 현금화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난 뜻밖의 악재로 양국 외교 당국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의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남북 이면 합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임명안을 제거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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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 의혹 등으로 임명 유보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네. 오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또 네. 대통령도 재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전주에 김창룡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인사청문 보고서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워낙 의석 분포가 다수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거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보통 부적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제 참여하지 않아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청문 보고서가 올라가면 대통령은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을 바로 행사한 것이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임명 강행이 됐던 사례를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봐왔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지금 이제 공백 상태로 국정원장이나 통일부를 둘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문제는 계속 교착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훈 이제 국가안보실장 체제인데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야당이 유보를 요청했어요. 예. 자, 이제 의혹들이 쟁점들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대북 이면 합의가 존재했는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고 위조다라는 게 이제 박 후보자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위 공방으로 벌어지고 고소하라, 법적으로 밝히자. 근데 이게 유보라면 언제 해결이 될까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자격이 있다, 없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쪽이 이 야당 측의 의원인지 아니면 후보자인지 이게 밝혀지려다 보면 국정원장 공석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정부는 그러한 고육지책으로 뭐 이러나 저러나 국정원장은 빨리 임명해서 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로 결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어서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도 이렇게 야당의 반대 속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통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인사청문회 연장전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관직 수행 또는 국정원장 수행 과정에서도 야당들로서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적으로 이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이슈, 그러니까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이렇게 강제로 좀 막아선다든지 이런 것이 힘들다라고 보고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혹들을 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냥 폭로전 위주로 그냥 가는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 야당의 모습이 상당히 조금 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임명이 됐지만 이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 의혹은 여전히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청문회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걸로 합의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원본을 그 카피를 주시면은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 남북 비밀 경제 협력 합의서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 신분이죠. 위조 문서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야당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 의혹을 진실 규명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예. 이게 과연 생산적인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놓고 국정원장의 적격 부적격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2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대북 송금은 참여정부로 넘어와서 특검이 있었고 특검의 결과 4억 5천만 달러가 넘어갔다. 이것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냐? 근데 그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당시 이 지금 현재 국정원장 후보자가 사실 내일부터 국정원장입니다. 이제 저 대신 징역까지 실형을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2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이면 합의가 있다는 게 이번에 등장한 건데 이 돈은 실제로 현재 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갔더라면은 대북 송금 특검 때 이 돈도 나와야 하거든요. 차관으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 몰래 줄 수도 없는 돈입니다. 경제협력 차원의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됐고 한 이제 5천만 달러 정도는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두 차례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더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 체제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이게 저는 딱 뭐가 생각나냐면 2012년 대선판에 등장했던 NLL 문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선이 한번 요동을 쳤는데 자, 북한은 계속 NLL을 바꾸자는 요구를 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효적으로 NLL을 현재 지키고 있는 겁니다. NLL이 허물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또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14성명이죠. 마치 NLL이 허물어지는 게 이면 합의됐던 것처럼 대선에서 휘둘러진 문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진위 공방이 오래 갔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남북관계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주지 못했고 국내 선거에만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지금 이 2000년 4.8 합의서에 이면 합의가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뭐 적어도 전 한 가지 의미는 있다고 봐요. 이 박지원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는가 진실을 말했는가. 이 문제는 지금 수수께끼처럼 던져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야당이 계속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것인가. 저는 아마 슬그머니 사라졌을 때 이 의혹이 그럼 이 끝까지 야당이 이거는 진위 주장을 해야 돼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 청문회에서 한번 흔들기용 카드였을 뿐이다로 사그라질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진실 공방이 그러니까 2012년에 NLL 문서 공방과 꼭 닮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인한 거 이런 것도 보면 뭐 필체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가짜라 그러면 굉장히 정교하게 위조를 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이제 솜씨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뭐 지금 미래통합당도 출처를 지금 밝히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개다라고 얘기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 어디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보관이 되어 있는 문건이라고 하는 거 출처도 제대로 못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으로서는 뭐 진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이명 개혁이 맺어졌다라고 우리가 전제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보면 이런 이면 합의를 했을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건 뭐 어떤 대통령이라도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착원 합의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통합당 쪽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출처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일부러 공개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에선가는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한 카드로 지금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군요. 자, 이 문건 사본의 그 입수 경로도 말씀하셨듯이 논란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지불을 받아서 공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 문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제가 그 서류를 어디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달라.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액수가 북한으로 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다면 나중에 대북 송금 특검 때 그게 나왔겠죠. 저는 어디선가 조작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에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 문건을 조작으로 일축을 하고 출처를 밝히라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당은 출처를 알고 있지만 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고위 공직자가 가지고 왔다. 네. 예를 들면 이게 흘러다니던 문서를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 청문회에 들고 나올 리는 없잖아요. 누군가 이 문서에 주 원내대표도 이 문서의 이 신뢰성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과거 고위 공직자가 들고 온 것이다. 그럼 신뢰할 만한 공직자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개입할 정도의 역량이 있었던 공직자겠죠. 그 이름만 등장하면 저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적어도 또 이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입장이 갈릴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문서가 작성됐고 본인이 입수했고 왜 이것을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거 터뜨려달라고 이제 제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아니다라는 2차적인 출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가 실제로 이 문서가 자기에게 들어온 경위를 밝힘으로써 거기에 대한 또 신뢰를 더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문이 더 커지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 문서만 있고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은 이것은 허위고 가짜다,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인적인 명예도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은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 발 더 나갔어요. 지금 이것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 당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런 이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의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대중 정부의 명예를 위해서 이 진위를 밝히겠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면책특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이 문서를 밖에 들고 와서 한번 같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바로 고소할 테니 법적으로 밝혀봅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 절차를 예고했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좀 흐르면 양쪽 다 저쪽은 고위공직자를 밝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법적 조치를 넘겨서 결국은 검경이 따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의혹이 계속 또 SNS에서 진짜다 가짜다 진영 논리로 회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기된 이상은 한 번은
결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엔 실명 공개 없이 문건의 신뢰성, 진위 확인은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네. 결국에는 통합당이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뭐 의혹이 될 만한 사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괴롭히는 전략 또는 이슈화를 해나가는 전략 이런 쪽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의혹 제기 차원에서만 일단은 인사청문회에서 선을 보인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아마 그 공세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뭐 박지원 그 원장이 이미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 네. 대응에 나선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 더 나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오히려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이미 이제 한번 얘기가 나온 바에는 일단은 규명은 한 차례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면 합의서를 둘러싼 진실 공방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당시부터 통합당 의원들과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부딪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안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뭔데? 법무부 직원입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거의 아나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인품이 천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사가 휴가를 갔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 복귀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보통 군 형법에 있는 군무 이탈죄에 해당하나요? 예. 그걸 보통 우리가 탈령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어제 첫 전체 회의부터 삿대질과 고성이 네네. 오가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네. 됐습니다. 역시나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이 뇌관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아들 문제였고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왜 아들 문제처럼 감싸지 않느냐. 저는 이게 조금 야당이 일부러 자극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응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아까 이야기한 천박이 뭡니까? 인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여야 뭐 원내대표급의 이 관록 있는 이 의원들이 입에서 낼 정도면 21대 국회도 또 아주 좀 암울합니다. 앞으로가. 20대 국회와 뭐가 달라졌나? 국민들은 답답한데요. 물론 뭐 추미애 장관의 책임도 논할 수 있고 야당 측의 공세의 책임도 논할 수 있지만 저는 왜 그 이 성피해자의 문제를 아들과 결부시켰을까? 이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추미애 장관을 자극하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제 누구나 민감한 게 가족 문제인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대로 다룰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소설 쓰시네란 이야기도 저는 맥락이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는 법사위가 다룰 게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지금 권고안으로 꺼냈어요. 예. 검찰총장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파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문제를 논해야 되는 게 법사위인데 지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언론에서 법사위 문제가 나오면 오늘은 또 어떤 말이 여야에서 나왔나, 네. 또 어떤 이야기가 추 장관 입에서 나왔나 이걸 먼저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게 참 아까도요 이 박지원 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제도 저는 참 답답했던 게 이 문건도 20년 전 문건이고요. 학력 위조 의혹은 이게 65년도 거예요. 그럼 이게 학자에 대한 이제 검증은 이게 학사, 석사, 박사가 진짜냐 가짜냐 표절 논란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국대를 졸업했다고 지금 하고 미국에서 재미 사업가로 일하다가 정치가로 변신해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고령의 나이에 국정원장 후보자가 된 인물이에요. 청문회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55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지금 현재 남북 관계,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의 제도 이런 것들은 언제 논하느냐. 지금 이제 그런데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도 이게 가족사 또 파헤치다가 조국 전 장관 사례랑 다르잖아요. 법사위에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는 엄중한 검찰 개혁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야가 여기에 좀 힘을 집중하진 않고 너무 다투는 데만 가는 것 아닌가. 예. 좀 안타까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추미애 장관 발언을 둘러싼 국회 내 공방, 국민들도 좀 피로도가 좀 쌓여가는 것 같기도 높아졌죠. 한데요. 어제 첫 법사위 전체 회의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그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 달에 갑자기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신 지금 검사장도 없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질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쓰시네란 발언, 좀 답변 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좀 야당의 질문도 과도했다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통합당 쪽에서 추미애의 아킬레스건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 문제만 거론하면 그러니까 좀 평상심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 포함해서 기승전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계속 윤석열 장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는 그런 공세를 이제 펼쳐왔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효타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통합당 쪽에서 보자면. 그런데 마침 아들 문제가 불거지고 보니 이 문제만 나오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화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약간 막말성 발언도 하고 네. 좀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아킬레스건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 추미애 장관도 사실은 이런 것까지 좀 계산해서 좀 그 상당히 정치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좀 이렇게 초연하게 좀 대처할 필요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자녀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자꾸 지금 말려드시는 것 같아요. 예, 전략적으로 보자면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통합당의 앞으로의 전략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인영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한 그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를 해서 약간 좀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좀 공세를 가하는 뭐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려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리 수단이 없다 보니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자, 뭐 야당 의원들과 추미애 장관이 주고받은 말폭탄의 발단이 됐던 건 그동안 늘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였는데요. 그동안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무 장관으로서.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그러니까 이 사건 문제 관련 없으니까 질문과 세게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뭘 바람직스러지 않아요. 난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자제분 관련해서 그 언론에 나왔던데 저는 혹시 이게 그 피해 사실 공표 같은 거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의 아들의 그 신상 문제여서 뭐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추미애 장관 자리에 앉아서 책상 밑에 염주를 굴리는 장면도 좀 네네.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좀 마음을 다잡았을 텐데 결국에는 소설을 쓰시네라는 또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언지 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혀 어려운 문제는 네. 아니에요.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인데 휴가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가가 끝나면 당연히 이제 병영에 들어와야죠. 근데 들어오지 않고 한 차례 이 휴가를 연기했다. 근데 그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건 이제 그 병가든 어떤 이유든 그 사유를 부대에서 허용해서 휴가가 연장됐는데 두 번째 복귀 시점에 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병사들이 술렁술렁했다. 네. 그러면서 이 굉장히 언론에서 자극적인 보도를 했는데 이 병사들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이런 글로 이제 끝나는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걸 굉장히 이제 어떤 형평하지 않은 부당한 특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이것을 시민단체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부지검에 사건은 배당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이미 관련 부대의 이제 간부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건 검찰이 결론을 내면 되죠. 이 부당한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외압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또 최소한 이것이 팩트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의혹이 부대 내에서 부대장이 직권으로 좀 편의를 봐줬다. 그럼 이거 부대장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이제 동부지검의 최종 결과를 봐야 됩니다. 무혐의, 불기소 또는 기소 유예 여러 가지 지금 방식들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는 그게 이제 사건이 언론에 터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아까 우리 이평론가님 말씀처럼 매번 추미애 장관만 등장하면 아들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따라 나오니까 네. 저것이 좀 올바른 질의 태도인가도 좀 고민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것이 일부러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킬레스건이라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이 여대 야소 국면에서 야당이 철저하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론을 등에 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여당보다 더 좋은 정책 대안, 더 좋은 컨텐츠, 국민들에게 더 체감되는 비전 제시 이런 걸 해야 되고 처음에 그런 거 하겠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당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인신공격성 이 발언으로 자극해서 어떤 그 평정심을 흐트러뜨리면 이기는 건가요?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야당에게 점수를 줄 것인가? 물론 이제 의혹은 밝혀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 이성과 감성의 문제에서 전 질의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온당하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피로도만 더 쌓이고 있지 하나도 국회 질의를 보면서 얻는 것은 없다. 저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유독 그 아들의 병역 의혹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발끈하는 추미애 장관을 두고 통합당에서는 내로남불이다라는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의원 시절에 아들 의혹 전문 저격수였다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재 그 아들 문제, 사실은 그 문제로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그 장관이 의원 신분으로 굉장히 맹활약을 좀 했던 바가 있죠.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과거하고 빗대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상대 반대로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 이제 그런 지적들을 지금 이제 하는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좀 과민 반응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이런 그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문제다라고 보긴 봅니다. 그러니까 원내 전략도 좀 제가 보기엔 확고하지 아니하고 네. 유효타를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좀 그러다 보니 이제 실력은 없고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고 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반사적 이익을 유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KO 승은 어렵고 그냥 이렇게 한 점 한 점 따서 지금 이제 국민들 여론이 우리 쪽으로 돌도록 이렇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진 않은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워낙 이 의석 차이가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좀 불가피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위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이 있어 검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함. 이상입니다. 예, 결국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그리고 인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게 골자인 거죠?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다 나왔는데요. 하나는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하지 마라. 앞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대검이 우리나라가 검찰총장이 있고요. 대검찰청이 있고 고등검찰, 지방검찰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수사는 지방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고등검찰까지가 수사 지휘를 하는 거고 대검은 앞으로 정책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대검이 움직이면 그게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검은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 기관이다. 어찌 보면 구체적인 수사는 그 하위에서 하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이 검사 인사에 대해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라는 방식인데 검찰총장 사라집니다. 거기에 검찰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들어오는 거고 총장도 만약에 인사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더 이게 충격적인 건데 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판사 출신, 그냥 변호사 출신, 검사를 거치지 않은 또 여성 검찰총장의 출연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비검사 총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는요. 그럼 검찰총장은 앞으로 명예직이 되는 건가? 이런 이제 물음표까지 찍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의 반발도 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권한 축소에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정작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밉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이제 미국식 검찰 시스템을 이제 적당히 지금 섞어놓은 그런데 사실은 어중간하게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저로 온전시키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치경찰제 지금 하자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개헌 안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건데 검찰도 자치검찰제로 가야 되는 거죠. 연방제 가자면서요. 그럼 미국도 미국처럼 자치검찰제로 가는 겁니다. 그 대신 자치경찰제에서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검찰제에서의 검찰총장은 국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검찰청, 연방경찰이 따로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방에서 이제 그 지방경찰제라든가 또 이제 이런 지방검찰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거하고 다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싹 빼놓고 여전히 이제 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결국 검찰총장만 싹 그 기능을 빼는 거밖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윤석열 신백이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자, 그래서 이 검찰개혁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 분들이 좀 의문이 갈 정도로 해외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제안을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이런 식의 제안을 하시면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법학 전문가들이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서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보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를 하고 또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은 좀 생뚱맞다. 네. 그리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경우에 워낙 큰 나라니까 이게 주 검찰이 따로 있고 주 검찰총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뽑습니다. 우리나라로 전환하면요. 거의 똑같은 방식을 지금 교육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17개 광역 지자체의 교육감을 선출로 뽑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육감도 관선이었어요. 사실은 지자체장도 관선이었죠. 근데 이제 민선으로 이제 흘러온 역사가 있는데 앞으로의 검찰은 저는 이 광역 지자체에서 투표로 이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이 광역 검찰총장이 되겠죠. 사실 일본에서는 또 이 검사청장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검찰청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더 옳은 표현이죠. 검찰총장은 참 이게 이상한 표현 방식이 일제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미국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미국은 검찰총장이 없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부장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법무차관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애매하게 연결되긴 했는데 참여연대의 입장도 저는 일견은 이해가 돼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의 이 격돌의 양상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은 개혁의 내용은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물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 제도개혁이라는 게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말 이 한 정권만 보고 이 개혁안을 내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는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보완 단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자치경찰도 없잖아요. 일부 이제 제주도 정도만 하는데 매우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지 전폭적인 수사 권한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선 적어도 지금 한 가지는 확실하죠. 검찰총장 힘빼기입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에게 있든 법무부 장관에게 있든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명예직이었잖아요. 수사지휘 역사상 2번째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 번 지난번에 했더니 천정배 장관이 했을 때는 총장이 옷 벗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법무부 장관이 이건 아닐세. 그리고 수사지휘하면 법적 권한이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옥상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냥 선배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명예직이었던 거고 총장의 파워가 무소불위였던 건데 그 힘 좀 빼자는 겁니다 이번에. 그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추미애 윤석열 빼고 봐야 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남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가지면 이거 정치적 중립 되는가? 그 내용 들어있어요. 적어도 불기소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지 못한다라는 조항도 달아놨어요. 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하다면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이런 문제들은 독소 조항이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라는 거죠. 이제 아들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해서 이 말싸움을 유발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왜 팽개쳐 놓고 다른 걸 가지고 싸우고 언론의 다른 이슈를 다루게 하는지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독소 조항이 지금 걸러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관련법 통과시키는 거 보세요.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시켜 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부동산 관련한 그 관련법 내용에는 독소 조항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의 검증 기간도 안 거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정부 쪽에서 뭐 만들어서 내면. 자, 이게 정상이냐? 이게 뭐 국회가 무슨 기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과거 통법부 시절 군사정권 시절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통법부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법무부 뭐 관련한 이 부분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고칩시다 했을 때 여당이 응해주나요? 안 응해주죠. 법사위원장도 뭐 여당 출신이고 좀 그렇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고 본회의 올라오면 또 처리되고 좀 상황이 그래요.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저는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야당이 되면 어쩌려고 이러시나요? 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이렇게 지금 뭐 본인들 생각에는 이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 야당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대응하려고 지금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힘을 잔뜩 실어 준 거예요. 법무부 장관 뒤에 누가 있나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화 세력이 오랜 세월 동안 요구해서 그나마 정착이 돼서 지금 온 게 이 정도인데 이거 지금 도로 다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일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후퇴시키는 거다. 역진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개혁위에서 뭐 제안한 그 부분을 실제로 법제화를 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여당 예. 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권고를 좀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반면에 대검은 뭐 별도의 입장 표명은 네, 없는 없었습니다. 상황인데 참여연대에서 나온 대안을 보면 수사 지휘권을 지검장에게 분산을 시키고 네네. 지검장은 감시 견제 가능한 직선제를 뽑는다 뭐 네. 이런 또 절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미국식 보십니까? 대안이에요. 아까 예. 이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구조가 그게 완벽한 겁니다. 근데 네. 이게 폐단이 없냐면 폐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지역의 광역 지자체의 각 검찰청장을 이 주민 투표로 뽑는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갈 것인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선거가 개입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우리가 여러 차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게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선출된 권력이 낫다라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한다면 참여연대가 이 제안한 것이 지금 현재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안에 보완책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저 아까 이평론가님 말씀에서 법무부 장관 뒤에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 있다. 검찰총장 뒤에 누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임명권자가 똑같다고요. 국무위원이냐 아니냐가 다르지. 검찰청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정부 행정부에 들어가 있고 법무부의 독립 외청일 뿐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 법무부 장관이 된 대통령이 있으니까 안 되지. 검찰총장 뒤에도 항상 지금까지 정권이 있어 왔다고요. 그래서 그걸 개혁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마치 검찰청은 지금 다 따로 있는 것 같이 이야기가 돼요. 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두 행정부의 수하 조직인데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자꾸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로 가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원론적인 기틀부터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참여연대의 제안도 생산적으로 같이 한번 흡수해서 논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뭐 이런 와중에 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올해 1월에 취임 직후에 단행한 인사에서 그야말로 윤석열 사단을 해체를 했는데 이번에도 대폭 물갈이가 예고가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이거 모르면 사실은 국민이 아닐 정도로 예. 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뻔히 압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나마나 특수부 출신들 되고 예, 좌천성 인사할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어차피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지금 그만두시는 분들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이미 다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가 전 더 문제일 거라고 봐요. 자, 그랬을 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예. 하는 점을 지금 뭐 청와대 비롯해서 여당도 잘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예. 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제 검사장급 인사 가운데 네. 처음으로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맞습니다. 제출을 하기도 했고 지금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도 지금 네, 주목이 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약진하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이제 지금 예단들이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30일에 이제 대체로 발표가 날 거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마평에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던 인물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면서 이제 이 평들이 나와요. 하지만 저는 이 인사에 대한 정책적 예고는 이미 나왔어요. 아까 이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동안은 공안이나 특수에서 검찰 조직을 장악해 왔는데 검찰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냐? 바로 이 형사부와 그리고 이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그 공소부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검찰의 원래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이 검찰의 어떤 주요 승진의 코스가 되는 게 맞다. 그동안 이상하게 검찰이 공안, 특수 이쪽에서 이제 주로 권력을 장악하는 쪽으로 행사되어 온 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인사 정책의 취지는 연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어느 보직으로 가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좀 우리가 보고 올바른 흐름으로 가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 이런 거예요. 윤석열 총장 1년 딱 전에 대통령이 임명할 때 야당은 정권의 편이다. 저 사람 국정농단 수사했던 팀장 아니냐.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됐던 사람이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전혀 다른 행태를 하잖아요, 총장이. 다른 검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어보자고요. 소신대로 할 수 있다. 다 누구 편, 누구 라인. 특수통은 다 뭐 윤 총장 라인입니까? 그럼 형사통은 다 반윤 총장입니까? 전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들의 소신을 한번 믿고 그 안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번 기다려보자. 저는 다만 형사부와 공판부가 약진하는 흐름으로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트렌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임기 1년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야말로 남은 임기 1년도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처해져 있는데 혹시나 이번 인사 이후에 뭐 거취 표명을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제까지 안 하셨는데 하실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금 어찌 됐건 이제 정부 여당의 원래 목적하고는 좀 상당히 조금 그림이 약간 망가진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내보내고 사실은 인사 다시 하고 이런 식의 아마 그림을 그렸을 텐데 윤 총장이 지금 꿋꿋하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그 지검장도 이 사실은 검찰총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지금 이제 좀 애매해져 버린 이제 그런 구도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거를 윤 총장은 더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엔 뭐 스스로 이야기했다시피 누구에게 충성하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오로지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검찰을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뭐 그 기조로 나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치 황제 복무를 했다 또는 황제 탈영을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거듭거듭 명예훼손을 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다 이행하고도 엄마가 단지 국무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만신창이 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질문 좀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누구야?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뭔데? 예,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소설을 쓰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나? 저런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받아먹지 않나? 목사리가 이런 목사리가 있어? 어처구니가 없어. 추미애 장관의 정중한 국회에 대한 존중의 사과가 있어야지만 우리 의사 진행이 계속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께서 저의 자녀 문제를 거론하셨고, 전주의 의원님께서 탈영 무마라는 표현을 쓰셨고, 윤한홍 의원님께서도 특이한 사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으로 있을 수 없는 상상과 소설로 저를 모욕을 주시고 이어달리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게 단가요? 그게 크신가요? 그러면 나한테는 비판하지 마라. 나는 다 옳다. 무슨 지존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루 더 잡아서 하는 게 맞다. 우리 야당이 소설 쓰고 있냐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의사진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정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현안 질의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배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열게 된 겁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 법사위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가 다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한 발언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우사진행 발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또다시 업무 보고 또다시 잡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일단 정의하시고 간사끼리 해결하라고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 못 살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못 살. 그만해 좀. 장관 대박 나중에 해줄게 내가. 이거 갑자기 뭐? 아니 맨날 내는 이렇게 아들 문제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겠어? 네. 뭐야? 김남국 의원 왜 그래?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좀 하고 있어. 가서 원문 처리해준 건데 이게 무슨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밀린 월세를 이유로 강제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30대 직장인이 1인 법인을 세워 이른바 갭투자로 10여 채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다 덜미가 잡히는 등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중연설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핵 억제력을 강조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이 2학기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선 7월 말과 8월 초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한 방역대책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세가 두세 달 밀린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과 함께 오는 8월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지 관심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확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잃은 세입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월세를 내지 못해 가게나 집에서 쫓겨날 위험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두세 달 월세가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속에 이미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전반기에 실제로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2달, 3달 밀렸으니까 강제 퇴거해라.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명도 소송을 보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힘들다고 저희 의원실에도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보내오고 있거든요. 이 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임대차 3법이 언제 처리될지도 관심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통합당이 여당 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소위 구성조차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임시국회가 8월 4일까지지만 이런 언제든지 국회를 더 심의할 수 있는 그걸로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계획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통합당도 소상공인이나 세입자와 관련된 법안인 만큼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어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기도가 실거주용 주택 한 채 외에 주택을 보유한 간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비거주용 주택 보유 억제, 그리고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입니다. 다주택 보유 제한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도청 소속 공무원과 시군 부단차장,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1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연말까지 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을 승진해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332명 가운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94명,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는 일부 우려를 일축하고 강력한 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팔라고 제가 강제한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때니 알아서 하시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권력 중에 둘 중 하나만 가져야죠.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세를 과감히 늘리고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있는 400여 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1인 법인을 세워서 분양권과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이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여러 건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 투자로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A씨는 올해 100만 원의 소규모 자본으로 지방에 1인 주주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씨는 법인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지방 아파트와 분양권을 전세를 끼고 사들였습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분양권과 주택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전형적인 갭 투자로 국세청은 애초에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 증여를 받아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9곳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업다운 계약 혐의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인 가운데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탈세 의심 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다주택 취득과 보유, 임대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발사체에 액체 연료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발과 사용이 좀 더 쉬운 고체 연료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이것은 영문 그 약자로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길도 열렸다는 평가인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0. ignition. Liftoff.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아나시스 2호입니다. 우리 군 첫 통신 위성으로 음성과 문자, 영상 정보 등을 반경 6,000km 이내에 보낼 수 있습니다. 독자 통신 위성을 확보한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군사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최저 500km의 고도에서 30cm에서 1m 이내 지상 표적도 식별 가능한 해상도가 목표입니다. 36,000km 상공까지 올라간 아나시스 2호 발사 땐 액체 연료가 사용됐는데 저궤도를 도는 정찰 위성을 고체 연료로 발사 시 액체 연료의 10분의 1 정도 비용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해져 우리 손으로 만든 정찰 위성을 직접 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조만간 우리 군의 우수한 판독 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 위성을 다수 보유하게 되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800km에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도 개정되면 중장거리 미사일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한두 시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한 액체 연료 추진 미사일과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군사용으로 제격입니다. 다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보듯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번엔 군중 연설을 통해 군인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최대 비상체제 속에서도 군중 연설에 나섰습니다. 7월 27일 전승절,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기념한 전국 노병대회에서 연단에 선 김 위원장은 1950년대 전쟁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다며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했습니다. 또 함로 역경을 뚫고 핵 보유국회로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뒤 재차 핵 보유를 강조한 겁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속에 민심, 특히 군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참전 열사 묘를 찾고 군 간부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한 데 이어 일반 병사와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공개 연설로 충성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경제난이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노병대를 개최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군 쪽에 군심을 좀 우선하는, 군심을 잡는 어떤 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김 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언급하며 미국을 견제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피로써 도와줬다라는 표현으로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재월북한 탈북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더 올려 최대 비상체제를 선포했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제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의 행방이 아직 묘연합니다. 새벽 시간 관리가 허술했던 틈에 달아났는데 이런 사실도 10시간이 지나서야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도 보안이 허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540여 명이 격리된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던 베트남인 3명은 새벽 시간 아무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외국인이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 20일 이곳에 들어온 베트남인 3명은 6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바깥엔 경찰관 4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출한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10시간 뒤 사라진 걸 알고서야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리장 쪽으로 밥 먹어서 넘어간 거죠. 안 잡혔어요. 경찰들과 수리했어요. 시설 내부에 경찰과 군 인력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도 관리 인력으로 배치돼 있었지만 정확히 몇 명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보안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 또한 격리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원 신분인 이들이 격리 해제 일주일을 앞두고 탈출한 이유에 대해선 비용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체류비는 고용된 선박사에서 이미 모두 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달아난 3명을 찾는 대로 검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하거나 재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 택배 노동조합 등 6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택배 노동자 4명이 과로사해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이 코로나 여파로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폭염을 견디며 배달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9월부터 추석 연휴도 겹쳐 노동 강도가 극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은 모두 1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학기 등교 수업을 위해서는 7월 말과 8월 초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제한적 등교가 이루어진 5월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령기 아동 확진자는 111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3명, 유치원생도 18명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족 간에 전파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전의 초등학생 1명은 교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록 예전의 일상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제한된 등교 수업이었지만 그 어떤 시설보다도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코로나 유행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학기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2학기에 안전한 등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7월 말과 8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이 겹쳐 5월 초 황금 연휴 때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방학 기간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 이용이 증가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손 소독제 사용과 손 씻기,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등 산밀 장소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방역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질병관리본부와 수능 방역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됐습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도서관이나 박물관도 지난주부터 차례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문을 연 공공도서관의 모습은 어땠는지 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공도서관. 2달여 만에 운영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용객들로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발열 체크는 기본,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로 신원 조회가 완료되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이용객들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책을 보고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무르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용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게실과 구내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여름방학을 맞아 보고 싶던 책을 실컷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학생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책인 삼국지를 봐서 제일 좋았어요. 5권 이상이요. 공부할 곳을 찾아 카페를 전전하던 대학생도 감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안심된다는 반응입니다. 집에서 하거나 카페에서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카페보다 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이 더 철저한 것 같아서 더 안심이 되고 그런 점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도 오래간만에 활기가 돕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못 보는 책을 원 없이 봐서 좋고 집에 있어서 마법천자문 같은 만화책을 못 봤는데 와서 만화책 같은 거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학부모들은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합니다. 그동안에 집에서 읽는 책이 한계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도서관에 나와서 이것저것 보니까 아이도 더 좋아하고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국내 코로나19 지역 감염 추세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민들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작은 일상이 반갑기만 합니다. 도서관 많이 와주세요.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잠정 합의안이 결국 민주노총이 빠진 채 의결됐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럿이 함께라고 적힌 기념패를 든 5명의 경제단체 대표들과 나란히 섰습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합의가 불발됐지만 나머지 5자 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 불참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미중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정부가 합의문에 담긴 약속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의 협력이 3분기 경제 반등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위기 환경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사노위도 민주노총 불참의 아쉬움을 언급하면서도 조속한 협약 이행과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과제들을 경사노위 중심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며 장소를 경사노위로 택해 취임 후 처음 방문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된 내용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